3억 3,500만. 이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수입니다. 현재 인류의 인구가 77억을 넘어섰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영어는 분명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해서 지구인들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를 한다면 어떠할까요? 그들은 단연코 영어를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 공용어, 즉 링구아 프랑카로 정의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영어가 세계를 정복해 나간 이야기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서기 449년 켈트족의 땅이었던 브리타니아, 즉 영국 땅을 다스리던 로마군이 이곳에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의 혼란으로 변방이었던 이곳을 떠나며 로마군은 자신들을 대신할 게르만 용병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켈트족과 비교적 잘 공존하던 로마인들과는 달리 게르만인들은 이들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마침내는 켈트족을 브리타니아 변경으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브리타니아는 게르만어의 방언 앵글로색슨 언어를 사용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시작부터 정복의 언어였습니다. 정복의 언어, 영어가 태어난 것입니다. 혹시 이건 게르만어이지 영어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한번 볼까요? 이 당시의 고대 영어에서 이미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탄생했습니다. is, you, man, son, daughter, friend, house, drink, here, there, the, in, on, into, by, from, come, go, earth, home, horse, mouse, dog, wood, field, walk, ears, mouse, nose, fish, love, like, sing, day, night, sun, word. 그 리스트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후 6에서 7세기에 기독교와 함께 알파벳이 전파되면서 이제 영어는 자신을 표현할 문자를 갖게 됩니다. 즉, 영어는 문자를 이용해 자신을 복자에 퍼뜨리며 동시에 스스로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8세기 말, 영어는 첫 번째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킹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대인족, 즉 덴마크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국의 동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영어를 몰아내버렸습니다. 영어는 멸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영어를 구한 것은 그 유명한 알프레드 대왕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분열된 앵글로색슨 왕국을 연합하여 대인족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어의 사멸을 막아냈습니다. 다만 이 혼란의 와중에 몇몇 대인어들은 바이러스처럼 영어에 침투해 영어의 중요한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they, their, them, get, both, same, gap, take, want, weak 등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한 영어였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첫 번째 위기는 다가오는 진정한 위기에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066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거주하던 바이킹의 일파인 노르만족이 영국 땅을 침략했습니다. 영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알려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참패한 영국인들은 이제 이방인인 정보왕 윌리엄 공을 자신들의 왕 윌리엄 1세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윌리엄 1세와 그가 데려온 노르만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의 노르망디계 방언이었습니다. 이 언어는 바이킹 계열의 말이 섞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랑스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국의 지배층이 사용하는 말은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였습니다. 당연히 영어는 하등 언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영국의 지배층은 천한 언어인 영어를 멀리했습니다. 성직자들은 그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했고 왕과 귀족들은 그들이 본토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는 싸구려 언어이자 농촌의 언어, 그리고 길거리 언어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영어에 새롭게 유입된 단어들은 라틴어와 프랑스어 등 로망스 언어에서 비롯된 고급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른바 고급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익혀야 하는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빌리티, 콜트, 듀크, 베슬 등의 봉건제 언어가 있습니다. 또한 felony, arrest, judge, accuse, sentence, verdict 등이 법률 용어 등도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노르만족 정복자들은 전체 인구의 3에서 5%에 불과했음에도 이들의 언어는 이제 영어를 지배하는 정복자의 언어가 되었고 영어는 피지배층의 언어로 전락했습니다. 이로부터 영어는 무려 300년 동안 무시당하는 언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천한 언어, 영어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흑사병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흑사병은 고귀한 이들과 천한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영어 사용자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동시에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귀족들도 많은 수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과는 절대 인구수가 적었던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었고 이들은 질병과 빈곤에 지친 압도적 다수인 농민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1381년 영국 역사상 최대의 농민 반란이라 일컬어지는 와트 타일러의 난을 진압한 소년왕 리처드 2세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그들의 언어인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곧 이 장면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반격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번 왕과 귀족들이 영어를 받아들이자 영어는 그동안 빼앗긴 자신의 영역을 찾아오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14세기 말부터는 법정에서도 영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399년 새롭게 즉위한 헨리 2세는 자신의 대관식에서 영어로 연설함으로써 이제 왕실도 영어를 받아들였음을 선언했습니다. 식자층도 영어를 받아들였습니다. 14세기 후반 첫 번째 영어 작가로 알려진 제프리 초서는 불후의 명작 캔터베리 이야기를 영어로 썼습니다. 만약 초서가 프랑스어나 라틴어로 이 책을 썼다면 당대의 지식인들로부터 더 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서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인 런던 영어로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영어가 넘지 못한 최후의 끝판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는 예배의 진행에 라틴어를 고집하고 있었고 성경 역시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는 쓸 수 없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귀하다는 프랑스어조차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가 교회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는 무려 20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들은 파문을 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한 세기 만인 1611년 영어 성경의 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영어는 라틴어의 오랜 싸움에서 승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잃어버린 영국 땅을 되찾아오는 데 성공한 영어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제국주의였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와 함께 변방 작은 섬나라의 언어 영어는 이제 주인의 언어가 될 기회를 맞이합니다. 17세기에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인 제임스타운에서 시작된 북미 영국 식민지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오늘날의 캐나다와 미국 주요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굴 제국마저 영어의 포로가 되면서 당시에도 무려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던 인도가 영어의 잠재적 시장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영국에서 이탈하여 독립하긴 했지만 영어의 입장에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영어의 나라였으니까요. 오히려 1788년에 호주 대륙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영어의 땅은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이로부터 50여 년 후인 1840년에는 그 옆 뉴질랜드까지 영어의 땅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집에 지속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인들은 새로운 문명을 표현할 단어들을 영어로 창조해야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단어들 중 vacuum, train, engine, combustion, piston 등은 현재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과학의 진보와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현대의 과학 역시 영어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트륨, 암석학, 섭씨, 실리콘, 카페인 등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과학은 영어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영어의 고향인 영국은 19세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모든 대륙의 식민지를 가진 대제국이었지만 불과 50년 만인 20세기 중반에 대부분의 식민지를 잃어버린 이빨 빠진 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주자교체에 불과했습니다. 영어의 새로운 홈그라운드가 된 미국이 영국을 대신하여 2차 대전 이후 세계 문명을 주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국처럼 직접 식민지를 경영하지는 않았지만 자본과 물질 문명의 힘으로 영어를 퍼뜨렸습니다. 냉전 시기 동안 전략적으로 미국의 편에 선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물건에 익숙해졌고 미국 영화를 보게 되었으며 때로는 한국처럼 미국식 교회 문화의 강력한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영어는 미국을 만나면서 한 번 더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언어를 독점하며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영어는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인류 언어의 정점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를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디지털 혁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경험한 PC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보급, 앱으로 연결된 플랫폼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은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어를 그 기반 언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의 언어이며 코딩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단 몇 개월이 시장의 승패를 결정하는 승자 독식의 디지털 경쟁에서 영어를 점유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몇 발 더 앞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어는 어쩌면 디지털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영어가 아직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적으로 서구권과 가장 이질적이며 언어적으로도 가장 거리가 멀어 영어를 배우기 힘든 여건의 나라들입니다. 이 두 곳은 20세기까지 영어의 침략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막아냈다는 표현이 다소 극단적이라면 잘 통제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번역이 있었습니다. 번역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영어의 영향력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서구에서 들어오는 필요한 정보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흡사 일본이 수백 년 전 에도 막부 시대에 쇄국 정책을 펴면서도 나가사키에 개항장을 만들어 그곳을 통해서는 서구 문물이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적어도 종이책 시대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정보의 흐름이 딱 그 정도로 빠를 때에는 무리 없이 번역을 할 시간과 여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모든 정보가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추세가 강화되는 21세기, 특히 그 흐름이 더 빨라진 최근에 이르자 이 방식은 더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흡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훌륭한 번역을 기다리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회문화적으로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만 영어를 할 줄 알면 된다는 논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영어에 능통할 필요 없으니 다 같이 쓰지 말자라는 암묵적 합의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국에서 영어로 말을 하면 다들 벌떼같이 나서 발음이 구리다며 공격하는 문화가 있는 것은 나도 영어로 말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마 라는 영어는 외국과의 문물 교류에만 사용하고 사회적인 조화를 깨트릴 수 있으니 사회 구성원끼리는 쓰지 말라는 것이죠. 영어는 외국인과의 교류만 사용하라는 일종의 문화적 개양장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혁명으로 영어의 지배력이 몇 단계는 더 강화된 상태에서 이 방식이 앞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교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퍼질 것이고 이것은 고등교육, 나아가서는 대학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애초에 자녀들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게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겠죠. 더 위협적인 것이 이러한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보면 어느 순간 한국어는 그 옛날 영어가 프랑스어와 라틴어의 하인 노릇을 하였듯 거리의 언어, 하층의 언어로 남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언어 구조상 모두가 영어를 잘하는 세상은 당연히 올 수 없으니 한국어로만 대화하는 사람은 교육과 부의 혜택을 적게 받은 하층일 것이고 상층은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프랑스어와 라틴어로만 대화하던 중세 영국의 귀족들과 같은 상황이 오는 것이죠. 굳이 가까운 예를 찾아보자면 오늘날의 인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와는 또 다를 것도 같습니다. 과연 영어는 자신이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땅, 동아시아의 성체, 한국과 일본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언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